예, 안녕하십니까. 이선의 공부와 세상 이야기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27일 오전 10시 11분입니다. 예,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명상을 좀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예. 어, 아침 좀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났는데 어제 오전에 방송을 한번 하고 독서를 했죠. 그 미디어북을 했죠. 총균세 하고 야구를 보면서 필사를 하려고 했는데 야구가 초반부터 승패가 갈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야구는 일찌감치 접고 뭐랄까 하다가 영화를 좀 보려고 봤어요. 그 제목이 트루 디텍티브라는 건데 그거를 이제 한 2편 이제 보다 말다 하다 2편 정도 2편에서 3편 정도 3편 중간 정도까지 보다가 뭐 그냥 있었는데 그래 그거나 보자 그러면서 봤어요. 근데 한 연속 5편을 그냥 내리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늦게까지 그걸 좀 보고 어제 밤에 뭐 그냥 냉동 치킨 튀겨다가 소주 한잔 하고 잤는데 좀 늦게 잤어요. 그것도 한 거의 12시 다 돼서 잤어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프로 디텍티브를 제가 매블쇼에서 금요일마다 하는 2주의 추천작? 거기에서 이제 지난주였을 거예요. 이번 주가 아니고 지난주에 그 프로에 거의 없다라는 영화 유튜버가 나와요. 그 사람이 강추했던 작품입니다. 쿠팡 플레이에서 마침 한다고 해서 쿠팡 플레이를 제가 구독을 하고 있으니까 음, 봤습니다. 아주 강추를 하더라고요. 꼭 보시라고. 봤더니 맨 처음에는 막 이렇게 저한테 흥미를 끄는 요소가 좀 있었어요. 종교 쪽으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요소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좀 주의해서 보다가 그 이야기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보면 그 결말이 날 때까지 중간에 끊기가 좀 어렵죠. 게다가 그 좀 영화 분위기라든지 또 좋은 배우들이 나오고 연출이 뭐 좀 잘 된 것 같아서 계속 봤습니다. 봤는데 별 내용이 없었어요. 결론은 별 내용이 없었고 뭐랄까 시간 낭비했습니다. 시간 재미는 말초신경을 건드는 재미가 있어요. 그게 HBO라는 회사에서 나온 작품인데 그 HBO가 아마도 왕자의 게임이라는 그 시리즈를 만든 데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왕자의 게임을 제가 하도 재밌다 그래서 처음 1편을 찾아봤는데 이거는 그냥 포르노더라고요. 포르노.
엄청 처타가 자극적인 장면이 이렇게 좀 나열되고 실제로 성행위를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장면이 나와서 아 이건 포르노다, 여기 세계관에 갇히는 건 시간 낭비다 싶어서 그냥 1편 보고 안 봤는데, 요번에도 딱 그런 스타일의 작품이더라고요. 뒤돌아보니까 처음에 아주 자극적으로 나오고 계속 자극적인 장면을 중간중간 삽입해서 사람들을 몰입시키는 그런 방식인데, 이게 그러니까 자신들의 얕음, 심층이 자신들의 그 기반이 얕음을 잔재주와 자극적인 장면으로, 연출 같은 잔재주, 자극적인 장면 이런 걸로 또 뭐 화려하다면 화려한 그런 말빨 이런 걸로 가리고 있더라고요. 숨기고 있고 애써 가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HBO 작품은 앞으로 좀 걸러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거의 없다가 추천하는 영화도 앞으로는 좀 걸러야겠다 생각했어요. 지난번에도 좀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거의 없다가 추천한 영화를 보고 이런 킬링타임용 작품을 서슴없이 이거 뭐야 추천하는 게 좀 수준이 낮다, 안 그래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 또 게다가 아주 강추를 했어요. 꼭 보시라고 막 그래가지고 봤더니 덫에 걸린 거죠 저도. 그래서 앞으로 거의 없다가 추천하는 작품도 걸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작품이어도 그냥 참고도 안 할 겁니다 이제. 거의 없다가 얘기하는 걸. 그리고 매부쇼에서 영화 평론가 4명이 나와서 얘기하는 장면,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는 그냥 참조만 할 생각입니다. 좀 적극적으로 그동안 받아들였었는데 꽤 재밌는 작품을 몇 개 거기서 건져서 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했었는데 아니에요. 거기도 참고만 하고 영화를 고르는 기준은 좀 더 입체적이고 심층적으로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그 정도고요. 근데 그게 참 힘들죠. 좋은 영화 고르기가 힘들고, 뭐 그렇게 이게 영화라는 게 복권 같아서 많이 고르고 막 보고 찍고 뭐 이럴수록 우연히 하나씩 자기한테 좋은 영화가 보이고 이러는 경향이 좀 복권 같다는 건 좀 너무 심하고, 그냥 안내서가 있긴 있지만 많은 미디어로 인해서 그래요. 고르기가 좀 힘들어요. 좀 웬만하면 공신적으로 상도 받고 뭐 이런 작품들을 보는 게 좋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영화를 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이번 시간은 총균세 어저께 10몇 장이냐, 잠깐만요. 시끄러. 17장을 중간까지 읽었었는데요.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고나보고 빨리 어째로 가면 어쩌겠다는 거야.
정견이 이 녀석이 막 째려봅니다. 눈에 힘이 확 들어가가지고. 자식이. 자, 어제 재밌었던 거 하나를 조금 체크를 하고. 저는 어저께 공부했던 것 중에 이게 참 인상 깊었어요. 남중국에서 이 남중국에서 출발해서 마다가스카르와 이스터섬까지 퍼졌다는 게 저는 참 출발은 남중국이었다는 게 참 신기했습니다. 예. 하와이도 마찬가지고요. 이 인류가 그러니까 이렇게 퍼져 나가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간이 인간을 피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인간들이 인간들을 피하는 과정. 인간들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서로의 폭력성에서 때문에 자, 이게 지금 이 거의 말로 결말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513쪽인데 뒤에 책은 모름지기 결말까지 읽어야 되는 게 맞죠? 맞는데 뒤에가 조금 4부가요? 이제 남북 아메리카와 동아시아와 태평양 민족의 충돌, 이제 그 다음에 남북 아메리카, 아프리카 이렇게 돼 있는데 크게 흥미를 끄는 대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빨리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빨리 읽고 다음 책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읽어 나가겠습니다. 약간 좀 못 알아듣는, 좀 이렇게 발음이 안 좋았더라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513쪽 오스트로네시아인의 언어도 유전자도 뉴기니에는 침투하지 못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남중국 해안으로부터 타이완과 필리핀을 거쳐 인도네시아 서부 및 중부까지 약 4,000km에 걸친 오스트로네시아인의 팽창 초기 단계를 추적해 보았다. 이 같은 팽창 과정에서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은 각 섬의 해안에서 내륙까지 그리고 저지대에서 산악지대까지 사람이 살만한 곳은 모조리 차지했다. 돼지뼈와 적색 이장, 가로 열고 토기 착색에 쓰이는 점토 현탁에 가로 닫고 무문 토기 등 고고학적 특징들로 미뤄 판단했대. 그들은 BC 1500년경에 이미 산이 많은 큰 섬 뉴기니의 서쪽 끝으로부터 300km도 안 되는 인도네시아 동부의 할마헤라 섬까지 도달했었다. 그들은 그 이전에도 셀레베스, 호보르네오, 자바, 수마트라 등 산이 많은 큰 섬들을 몽땅 차지했는데 뉴기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을까? 그렇지 않았다. 이것은 현대 유기니인들 대부분의 얼굴만 봐도 분명히 알 수 있는 일이고 유기니인들의 유전자에 대한 상세한 연구에서도 밝혀진 사실이다. 내 친구 위워르를 비롯한 하여 모든 유기니 고지인들은 거운 피부색, 돌돌 말린 머리카락, 얼굴형 등에서 인도네시아, 필리핀인 남중국인과 완연히 다르다. 그리고 유기니, 내륙빛, 남해안, 저지인들, 인도 대부분 키가 큰 편이라는 점 이외에는 고지인과 비슷하게 생겼다. 유전학자들도 뉴기니 고지인의 혈액 샘플에서는 오스트로네시아인의 유전적 특징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뉴기니의 북해안과 동해안, 뉴기니 북쪽 및 동쪽의 비스마르크 제도와 솔로몬 제도에서는 상황이 좀 복잡해진다. 이들 지역 사람들의 외모는 위워로 같은 고지대와
아크마드 같은 인도네시아인 사이의 어디쯤에 들어가는데 대체로 위워르 쪽에 상당히 더 가깝다. 예를 들자면 북해안 출신의 내 친구 사와카리는 물결 모양의 머리를 가졌으므로 아크마드의 직모와 위워르의 돌돌 말린 머리카락의 중간이며 피부색은 위워르보다 밝지만 아크마드보다는 상당히 검은 편이다. 유전적으로 비스마르크 제도와 및 솔로몬 제도 사람들과 6인이 북해안 사람들은 약 15%만 오스트로네시아인이고 나머지 85%는 6인이 고지인과 비슷하다. 그러므로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은 분명히 6인이 일대에 도착하긴 했지만 이 섬의 내륙까지 완전히 침투하는 데는 실패했고 전부터 6인이 북해안과 주변 섬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로 인해 유전적으로 희석되었던 것이다. 각종 현대어를 살펴봐도 똑같은 결론이 나오지만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제15장에서 대부분의 6인이 언어가 속한 파부어 언어구는 전 세계의 어느 어족과도 무관하다고 설명했었다. 6인이의 산악지대, 서남부 및 중남부 해안을 포함한 저지대 전부, 그리고 북부 내륙 등지에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는 모두 예외 없이 파푸아계 언어다. 그러나 북해안 및 동남 해안에 접해있는 좁은 띠 모양의 지역에서는 오스트로네시아계 언어가 사용되고 있다. 반면에 비스마르크 및 솔로몬 제도에서는 대부분이 오스트로네시아계 언어이며 파푸아계 언어는 단지 몇 개의 섬에 고립되어 있을 뿐이다. 비스마르크 및 솔로몬 제도와 6인이 북해안에서 사용되고 있는 오스트로네시아계 언어들은 오세아니아계라는 별개의 준준어파로 분류된다. 이들 언어는 6인이 서쪽 끝과 헬마헤라 섬의 언어들로 이루어진 준준어파와도 관련이 있다. 이 같은 언어학적 관계는 지도만 보아도 예상할 수 있는 일이지만 현재 6인이 이때에서 오스트로네시아계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바로 할마헤라를 거쳐 들어왔음을 입증하고 있다. 6인이 북부에서 오스트로네시아계 언어와 파푸아계 언어의 분포 지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침입자였던 오스트로네시아인들과 파푸아계 언어를 사용하던 거주자들이 오랫동안 접촉해왔음을 알 수 있다. 이 지역의 오스트로네시아계 언어와 파푸아계 언어는 둘 다 상대방의 어휘비 문법으로부터 막대한 영향을 받았으므로 이들 언어는 파푸아계 언어의 영향을 받은 오스트로네시아계 언어인지 그 반대인지조차 판단하기 어렵다. 6인이 해안이나 그 부근의 여러 섬에서 저 마을을 지나다 보면 한 마을은 오스트로네시아계 언어를 사용하고 그 다음 마을은 파푸아계 언어를 사용하고 또 그 다음 마을은 다시 오스트로네시아계 언어를 사용하는 식이다. 사람들의 언어는 바뀌었지만 유전적인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은 6인이 북해안과 인근 섬들에서 침입자인 오스트로네시아인들과 원래부터 있던 6인인들이 수천 년 동안 교역 및 결혼을 통하여 유전자와 언어를 주고받았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 같은 장기간의 접촉에서 더 효과적으로 전달된 것은 오스트로네시아인의 유전자가 아니라 오스트로네시아계의 언어였다. 결국 오늘 비스마르크 및 솔로몬 제도의 사람들은 외모와 대부분의 유전자는 여전히 파푸아인이면서도 대다수가 오스트로네시아계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6인인 내륙에는 오스트로네시아인의 언어도 유전자도 침투하지 못했다. 그들이 6인이를 침략한 결과는 이처럼 보르네오와 셀레베스를 비롯한 인도네시아의 큰 섬들을 침략했을 때와는 매우 달랐던 것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의 불도저 때문에 종전에 살던 사람들의 유전자와 언어는 거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을 정도였다. 그렇다면 6인이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하기 위해 지금부터 고고학이 차지하는 증거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6인이의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이 도착했음을 알 수 있는 라피타 토기 BC 1600년경, 즉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이 할마헤라에 나타난 것과 거의 동시에 6인이일 때도 그들의 고고학적 특징 가로 열고 돼지, 닭, 개, 적색이장 토기, 돌을 갈아서 만든 깍귀, 대왕조개 껍데기 등 가로 닫고이 나타난다. 그러나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이 그곳에 도착할 때의 상황은 그 이전, 즉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에 도착할 때의 상황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달랐다. 첫 번째 측면은 토기의 형태에 대한 것이다. 이것은 신비적인 문제이므로 경제적인 의미는 없지만 고고학자들에게는 초기 오스트로네시아인의 유적지를 즉각 식별할 수 있게 해주는 요소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에서 발견되는 초기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의 토기는 대부분 장식이 없다. 6인이 일대의 토기는 기하학적 도형을 수평띠 모양으로 배열하여 정교하게 장식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초기 오스트로네시아 토기의 특징인 적색 이장과 여러가지 그릇 모양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6인이 일대에 정착한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은 그 전부터 나무껍질, 옷감이나 문신의 기하학적 도형을
하고 있었다. 아마도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 토기에도 문신을 새기기 시작한 듯하다. 이 같은 양식은 그것이 사용되었던 라피타라는 고고학적 유적지의 이름을 따서 라피타 토기라고 부른다. 6인이 일대의 초기 오스트로네시아 유적에서 훨씬 더 중요한 두 번째 측면은 유적지의 분포 지역이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가장 오래된 오스트로네시아 유적지들도 루손, 보르네오, 셀레베스 등의 큰 섬이 있는 반면 6인이 일대에서는 라피타 토기가 발견된 유적지들은 비교적 큰 외딴 섬에 푹 소속된 작은 섬들에 거의 국한되어 있다. 현재까지 6인이 섬 북해안에서 라피타 토기가 발견된 유적지는 아이탑에 단 한 곳뿐이며 솔로몬 제도에는 겨우 두 군데가 있다. 6인이 일대에서 라피타 유적은 대개 비스마르크 제도에 몰려있다. 비교적 큰 섬에 부속된 작은 섬들이 대부분이며 드물지만 큰 섬의 해안에서도 발견되었다. 라피타 토기를 만든 사람들은 앞으로도 확인하겠지만 수천 킬로미터를 항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겨우 몇 킬로미터 떨어진 비스마르크 제도 내의 큰 섬이나 몇십 킬로미터 떨어진 6인이 촌락을 세우지 못한 이유는 그곳에 갈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고고학자들이 라피타 유적에서 발굴한 쓰레기를 바탕으로 라피타인의 식생활을 재구성할 수 있었다. 그들은 주로 물고기, 돌고래, 바다거북, 상어, 조개류 등 해산물을 많이 먹었으며 가축으로는 돼지, 닭, 개가 있었다. 코코넛을 포함한 여러 가지 견과류도 먹었다. 그러나 타로토란이나 참마 등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이 흔히 재배하는 뿌리작물도 먹었겠지만 이 같은 농작물의 증거는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쓰레기 더미 속에서 수천 년 동안 보존되려면 아무래도 부드러운 뿌리작물보다는 단단한 견과류 껍데기가 훨씬 좋기 때문이다. 라피타 토기를 만든 사람들이 오스트로네시아계 언어를 사용했다는 것을 직접 증명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 같은 추측을 거의 확실하게 입증해주는 두 가지 사실이 있다. 첫째, 토끼에 새겨진 장식을 제외한다면 토기 자체 및 그것과 관련된 문화적 불품들은 오늘날 오스트로네시아계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조상이었던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유적지에서 발견되고 있는 문화적 잔해와 비슷하다. 둘째, 라피타 토기는 종전에 아무도 살지 않았던 태평양 외딴 섬에서도 발견된다. 라피타 토기를 가져왔던 사람들은 이후에 다시 새로운 민족이 들어왔다는 증거도 없고 오늘날에도 그곳 사람들은 오스트로네시아계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살펴보기로 하자. 라피타 토기는 6인이 일대에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이 도착했다는 표시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잔망스럽죠? 빨리빨리 읽겠습니다. 6인이 메너텀 섬, 말라이 섬. 그렇다면 이런 토기를 만든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은 어째서 큰 섬들을 가까이 두고도 작은 섬에 머물렀을까? 그들의 생활 방식은 아마도 최근까지 6인이 일대의 작은 섬에서 살던 현대의 토기 제작자들과 똑같았을 것이다. 1972년에 나는 말라이 섬에 있는 그 같은 촌락을 찾아갔던 적이 있다. 그 섬은 비스마르크 제도에서 그중 큰 편인 뉴브리튼 섬 부근에 있는 중간 크기의 운보이 섬으로부터 다시 그 부근에 있는 시아이섬 무리에 속하는 작은 섬이다. 나는 새들을 찾다가 말라이 섬에 상륙하게 되었는데 그곳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으므로 내 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일반적인 마을 풍경은 납작납작한 오두막집들로 이루어진 조그마한 촌락이고 그 둘레는 마을 사람들을 먹여 살릴 만큼 널찍한 밭들이 있었으며 해안에는 몇 척의 카누가 끌어올려져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말라이 섬은 나란히 세워진 목조 2층 집이 대부분의 땅을 차지하고 있어 밭으로 쓸 공간이 남아있지 않았다. 6인이 맨하튼 도심이라고 해야 할 정도였다. 해변에는 대형 카누들이 질비했다. 알고 봤더니 말라이 섬 사람들은 어부였다. 게다가 도공, 조각가, 상인 등 전문가들이기도 했다. 그들은 아름답게 장식한 톡이나 나무 그릇 등을 만들어 카누에 싣고 큰 섬으로 가서 자기들의 상품을 돼지, 개, 채소를 비롯한 생필품과 바꿨다. 말라이 사람들은 카누를 만든 목재조차도 인근 운보이 섬 사람들과 교역을 하여 마련한 것이었다. 말라이 섬에는 카누를 만들 만큼 큰 나무들이 없기 때문이다. 유럽의 배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렇게 카누도 만들고 토기도 만드는 전문가 집단이 6인이 일대에서 섬과 섬 사이의 교역을 독점했다. 그들은 항법 장비 없이 능숙하게 항해할 수 있었으며 대개 큰 섬 부근의 작은 섬에 살았지만 일부는 큰 섬의 해안에서 촌락을 이루고 살기도 했다. 그러나 내가 말라이 섬에 도착했던 1972년 무렵에는 이미 이 같은 토착적인 교역망들이 붕괴되거나 축소되었다. 그 까닭은 유럽의 동력선 및 알루미늄 그룹과의 경쟁에서 밀린 탓도 있었고 몇 차례의 사고로 상인들이 익사한 후 오스트로네시아 식민정부가 장거리 카누 항해를 금지한 탁도 있었다. 그리고 파푸아 뉴기니는 1975년에 독립했다. 내 짐작이지만
라피타 토기를 만든 사람들은 아마 BC 1600년 이후 유기니 일대에서 섬과 섬 사이를 오가던 상인들이었을 것이다. 오스트로네시아계 언어들이 유기니 북해안에 전파되고 비스마르크 비에솔면제도의 가장 큰 섬들에까지 전파된 것은 주로 라피타 시대 이후였음이 분명하다. 라피타 유적들은 대개 비스마르크 제도의 작은 섬들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피타 양식에서 파생된 토기들이 비로소 유기니 동남쪽에 있는 반도의 남쪽 지역에 나타난 것은 AD 1년 경의 일이다. 19세기 말에 유럽인들이 유기니를 탐사하기 시작했을 때 유기니 남해안에서 그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여전히 파푸아계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만 살고 있었다. 동남쪽 반도는 물론이고 아루섬과 케이섬 가로 열고 유기니 서부의 남해안으로부터 약 110에서 130km 해상에 위치한 가로 닫고 에도 오스트로네시아계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말이다. 이처럼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은 수천 년의 시간을 두고 몇 군데 거점을 이용하여 얼마든지 유기니 내륙과 남해안에 침투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심지어 그들이 유기니 북해안 일대에 침투한 것조차도 유전적인 측면에서는 보다는 언어적 측면이 강했다. 유전자에서는 지금도 북해안 사람들 모두가 대체로 원래 유기니인들이기 때문이다. 고작해야 그중 일부가 오스트로네시아계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을 뿐이다. 그나마도 당시 사회와 사회를 연결해 주던 장거리 상인들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였을지도 모른다. 유기니인들의 독립적인 문물 수용. 이와 같이 유기니 일대에서 오스트로네시아인이 팽창한 결과는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을 경우와는 정반대였다. 후자의 지역에서는 토착 인구가 아예 사라졌다. 아마 침입자들에게 내쫓기거나 살해되거나 전염병에 걸려 죽거나 그들에게 동화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유기니 일대에서는 대체로 토착 인구가 침입자들을 무사히 물리쳤다. 그 두 지역 모두 침입자는 동일했고 만약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오스트로네시아인으로 교체되기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정말 유기니인들과 친척이었다면 두 지역의 토착 인구도 유전적으로 서로 비슷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째서 결과는 정반대였을까? 이 문제의 해답은 인도네시아 및 뉴기니의 토착 인구가 각각 경험했던 문화적 상황의 차이를 살펴보면 자명해진다.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이 도착할 당시 인도네시아의 대부분 지역에는 간섭기조차 갖지 못한 소수의 수렵 채집민들이 살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와 대조적으로 유기니 고지대에서는 이미 수천 년에 거쳐 식량 생산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유기니 저지대와 비스마르크 제도, 솔로몬 제도의 경우에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유기니 고지대는 근대 세계에서 인구密도가 가장 높은 편에 속했다. 오스트로네시아인은 이 같은 유기인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점이 별로 없었다. 오스트로네시아인 농작물 중 다로토란, 참마, 바나나 등 일부는 아마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유기인에서도 이미 독립적으로 작물화되었을 것이다. 유기인들은 오스트로네시아인의 닭과 개, 특히 돼지를 반갑게 받아들여 자기들의 식량 생산에 포함시켰다. 식량 생산 경제에 포함시켰다. 유기인은 그때 이미 간섭기를 갖고 있었고 열대성 질병에 대해서도 최소한 오스트로네시아인만큼의 저항력은 갖고 있었다. 그들도 오스트로네시아인과 똑같이 말라리아에 저항하는 5종의 유전자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중 일부 또는 전부가 유기니에서 독립적으로 진화했을 것이다. 또한 유기니는 라피타 토기를 만든 사람들만큼 탁월하지는 못할 망정 이미 유능한 항해자였다. 유기니는 오스트로네시아인이 도착하기 수만 년 전에 비스마르크 및 솔로몬 제도에 들어왔고 비스마르크 제도에서는 최소한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이 도착하기 18,000년 전부터 후교석 가로 열고 예리한 도구를 만들 수 있는 화단석 가로 닫고 후교석 교역이 번창했었다. 유기니인들은 오히려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을 물결을 뚫고 최근에 서쪽으로 팽창하며 인도네시아 동부에 침투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할마헤라 북부와 티모르 제도의 여러 섬에서 사용되고 있는 각종 언어는 유기니 서부의 일부 언어와 관계가 있는 전형적인 파푸아 언어들입니다. 즉 오스트로네시아인의 팽창이 각각 다른 결과를 낳게 된 것은 인구 이동에 작용하는 식량 생산의 역할을 인상적으로 보여주는 한 가지 사례다. 오스트로네시아의 식량 생산자들은 두 지역으로 이주했다. 뉴기니와 인도네시아. 이들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아마도 서로 친척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인은 여전히 수렵 채집민이었던 반면 뉴기니인들은 이미 식량 생산자였으므로 식량 생산의 여러 가지 부수적
부수물도 발전시켰다. 가로 열고 조밀한 인구, 질병에 대한 저항력, 발전된 기술 등등. 결과적으로 원래의 인도네시아인들은 오스트로네시아인의 팽창에 휩쓸려 사라지고 말았지만 6인 일대에서는 별로 진척이 없었고 열대 동남아시아의 오스트로아시아계 및 타이카다익의 식량 생산자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도네시아 6인이 해양 지반, 열대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진행되었던 오스트로네시아인의 팽창에 대해 더듬어 보았다. 앞으로 제19장에서는 인도양을 가로질러 마다가스카르에서 진출했던 오스트로네시아인의 팽창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15장에서는 오스트레일리아의 북부 및 서부의 경우 생태적 난점 때문에 결국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이 자리 잡지 못했음을 확인했었다. 이제 남아있는 또 한 차례 팽창은 라피타 토기를 만든 사람들이 솔로몬 제도 넘어 동쪽의 태평양 일대로 진출하여 일찍이 인류가 발을 들여놓지 못했던 도서 지방까지 항해한 일이다. BC 1200년경 라피타 토기 조각이나 돼지, 닭, 개의 트리오를 비롯한 오스트로네시아인의 고고학적 특징들이 솔로몬 제도로부터 동쪽으로 1600km 이상 떨어진 피지, 사모아, 퉁가 등 태평양 일대의 여러 제도에 나타났다. 서력기원 초기에는 이 같은 특징들 대부분이 가로 열고 토기가 빠졌다는 점이 특이하지만 가로 닫고 소시에테 및 마르퀴즈 제도를 비롯한 폴리네시아 동부의 여러 섬에도 나타났다.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은 다시 카누를 타고 오랜 항해 끝에 북쪽의 하와이, 동쪽의 피케언 섬, 이스터 섬, 서남쪽의 뉴질랜드에도 정착했다. 오늘날 이대 섬의 원주민들은 대개 폴리네시아인들이다. 결국 라피타 토기를 만든 사람들의 직계 후손이 됩니다. 그들은 6인이 일대의 언어와 관련된 오스트로네시아계 언어를 사용하며 주로 농작물도 타로, 토란, 참마, 바나나, 코코넛, 빵나무들을 포함한 오스트로네시아계 작물들이다. 1400년경 유럽의 탐험가들이 태평양 일대로 진출한 것보다 겨우 100년 앞선 시기에 뉴질랜드인들은 인근의 채텀 제도에서 사람이 살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아시아인들의 태평양 탐험은 완료되었다. 무려 수만 년에 걸쳐 진행되었던 그들의 탐험은 위월의 선조들이 인도네시아를 거쳐 뉴기니와 오스트레일리아로 퍼져나가면서 처음 시작되었다. 그리고 태평양 일대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섬들을 거의 다 차지하여 더 이상 표적이 없어지고서야 비로소 끝났던 것이다. 환경이 역사를 형성했던 예를 보여주는 동아시아 비 태평양 일대. 세계사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동아시아 비 태평양 일대의 인류 사회를 통해 배울 점이 많다. 환경이 역사를 형성했던 수많은 사례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비 태평양 일대 사람들의 경우에도 지리적 환경에 따라 가축화, 작물화할 만한 야생 동식물들이 각기 달랐고 다른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여건도 달랐다. 그리하여 식량 생산의 여러 가지 선행 조건을 갖추고 아울러 다른 곳으로부터 기술이 확산되기 좋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은 이 같은 이점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교체했다. 그리고 어느 한 부류의 이주민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 후손들도 각자의 환경에 따라 다르게 발전했다. 예를 들자면 앞서 보았듯이 남중국인들은 토착적으로 식량 생산과 기술을 발전시켰고 북중국으로부터 문자와 정치 구조와 더 많은 기술을 받아들였으며 열대 동남아시아 및 타이완에 이주하여 종전에 살았던 사람들을 거의 교체했다. 동남아시아의 경우 남중국으로부터 이주한 식량 생산자들의 후손이나 친척 중에서 타이, 동북부 및 라오스 산지의 열대우림에 사는 윤부리족 수렵 채집민의 생활로 돌아간 반면 윤부리족의 가까운 친척인 베트남인 가로 열고 윤부리족과 동일한 준어파에 속하는 오스트로네시아계 언어를 사용 가로 닫고은 비옥한 붉은 삼각주 가로 열고 하노이 동쪽 홍강 어귀의 드넓은 삼각주 가로 닫고에서 식량 생산을 계속하면서 금속을 기반으로 한 광활한 제국을 건설했다. 그리고 타이완 및 인도네시아로부터 이주한 오스트로네시아계 농경민 중에서 보르네오 섬 강우림의 푸남족은 수렵 채집 생활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자바섬의 비옥한 화산성 토양을 차지한 그 친척들은 식량 생산을 계속했다. 그들은 인도의 영향을 받아 왕국을 세웠고 문자를 받아들였으며
보로부두르의 장엄한 불교 유적을 남겼다. 한편 폴리네시아로 이주한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은 동아시아의 야금술 및 문자로부터 격리되었으므로 결국 금속이나 문자를 갖지 못했다. 그러나 이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폴리네시아인의 정치, 사회, 조직 및 경제 형태는 환경에 따라 매우 다양했다. 폴리네시아로 이주한 후 천여 이내에 채텀 제도는 수렵 채집 생활로 돌아갔고 하와이는 집약적 식량 생산을 하는 원시국가를 세웠다. 그러다가 마침내 유럽인이 도착했을 때 유럽인들은 기술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점을 바탕으로 태평양 일대의 섬들과 열대 동남아시아의 대부분을 일시적인 식민지로 만들어 지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대부분의 지역에는 이미 토착적인 식량 생산자들과 병원균이 있었으므로 많은 유럽인들이 정착하지는 못했다. 이 지역에서 오늘날 많은 유럽인들이 살고 있는 곳은 뉴질랜드, 뉴벨칼라도니, 하와이, 가로 열고 면적도 가장 넓고 가장 변방에 있으며 적도에서도 가장 멀고 온대에 가까운 유럽과 유사한 기후를 가진 뿐이다. 그러므로 그리하여 오스트레일리아 및 남북 아메리카와 달리 동아시아와 대부분의 태평양 섬들은 지금도 동아시아 및 태평양 민족들이 차지하고 있다. 예, 17장 끝났습니다. 이제 18장, 19장 이 남았습니다. 그 이후에 에필로그가 남았고요. 이렇게 따지자면 한 3장 정도 남은 거네요. 길이가 대충 다 거의 비슷합니다. 한 100페이지 정도 남은 거예요. 그 다음에 특별 증복판, 일본인은 어디서 왔는가, 2003년 후기 이렇게 돼 있고요. 그렇게 따지자면 조금 더 읽어야 됩니다. 150페이지 정도로 남았다라고 보면 됩니다. 아직 많이 남았네요. 말이 빨라져서 자,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견아, 아이고 똥 쌌어. 똥 쌌어요. 똥 쌌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내가 요거 18장만 다 읽고 밥 먹자. 예, 제 18장 525쪽 남북 아메리카가 유라시아보다 낙후됐던 원인. 모든 핵심적 발전의 궤적에서 왜 남북 아메리카는 예외 없이 유라시아보다 늦었을까? 우선 남북 아메리카는 유라시아에 비하여 출발부터가 늦었고 가축화, 작물화에 적합한 야생 동식물이 적었으며 확산의 장애물이 많았고, 그리고 아마도 인구가 조밀한 지역들이 비교적 좁았거나 고립되어 있었으리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예. 이 내용은 앞에서 좀 했던 내용이었네요. 예. 종균세 앞부분에서 했었던 내용입니다. 어째서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유럽인들에게 정복당했을까? 지난 13,000년 동안 일어났던 인구 교체 중 가장 규모가 컸던 것은 아무래도 구시대와 구세계와 신세계 사회의 충돌에서 빚어진 최근의 인구 교체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극적이고 결정적이었던 순간은 제3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피사로가 이끄는 스페인의 작은 군대가 잉카의 황제 아타우알파를 사로잡은 순간이었다. 아타우알파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이룩한 국가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풍요로우며 가장 인구가 많은, 또한 행정 및 기술 면에서도 가장 발전된 국가를 다스리는 절대 군주였다. 그러나 그러한 아타우알파가 생포된 사건은 곧 유럽인들의 남북 아메리카 정복을 상징하는 사건이기도 하다. 이 사건을 야기시킨 직접적 요인들은 유럽인들이 다른 아메리카 원주민 사회를 정복할 때도 똑같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다시 이 동서반구의 충돌로 돌아가서 지금까지 알게 된 내용을 적용해 보기로 하자.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기본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다. 어째서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유럽인들의 땅을 점령하지 못하고 그 반대가 되었을까? 우리의 출발점은 우선 1492년, 즉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할 무렵의 유라시아 사회와 아메리카 원주민 사회를 비교하는 일이다. 정복의 궁극적 요인은 식량 생산과 가축화, 작물화의 상관성. 가장 먼저 비교해야 할 점은 식량 생산이다. 식량 생산은 각 지역의 인구 규모 및 사회적 복잡성의 주된 결정 요소이며 정복의 궁극적인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아메리카와 유라시아의 식량 생산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가축화된 대형 포유류에 대한 것이다. 우리는 앞서 제9장에서 유라시아의 13종을 살펴보았다. 이들은 유라시아에서
동물성 단백질, 고기와 젖, 털, 가죽 등의 주요 공급원이었고 사람과 물자를 운반하는 육상 운송의 주요 수단이었으며 전쟁이 없어서는 안 되는 탈 것들을 끌어주기도 했다. 또한 쟁기를 끌고 분묘를 생산함으로써 농작물 생산량도 크게 증대시켰다. 그리고 중세에 들어와서 수차와 풍차가 유라시아의 포유류를 대신하기 시작할 때까지는 인간의 근력보다 강한 산업용 동력 가로 열고 맷돌을 돌리거나 양수기를 움직이는 등 가로 닫고의 주요 공급원이기도 했다. 반면에 남북 아메리카에서 가축화된 대형 포유류는 라마, 알파카 일종뿐이었으며 그나마도 안데스와 인근 페루 해안 지역 등 좁은 지역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가축은 고기, 털, 가죽, 물자 운송 등으로 되기는 했지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젖을 내지도 않았고 사람을 등에 태우지도 않았다. 또한 수레나 쟁기를 끌지도 않았고 동력 공급원이 되거나 전쟁용 탈 것을 끌지도 않았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유라시아 사회와 아메리카 원주민 사회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이건 앞에서도 다 했죠. 그 주된 원인은 남북 아메리카에 존재했던 대형 야생 포유류가 홍적세 말기에 대부분 멸종 또는 몰살되었기 때문이었다. 만약 이 동물들이 그렇게 멸종되지 않았다면 인류의 근대사는 또 다르게 전개되었을 것이다. 가령 1519년 코르테스가 이끄는 초라한 탐험가들이 멕시코 해안에 상륙했을 때 수천 명의 아즈텍 기병들이 아메리카 원산의 가축화된 말을 타고 달려와서 그들을 다시 바다로 내몰았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아스텍인들이 천연두에 걸려 죽는 대신 질병의 저항력을 가진 아스텍인들이 아메리카의 병원균을 퍼뜨려 오히려 스페인인들이 전멸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동물의 힘에 의존하는 아메리카 문명이 정복자들을 파견하여 유럽을 황폐화시켰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같은 가설적인 일들은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포유류의 멸종으로 이미 실현 가능성을 잃고 말았다. 이렇게 남북 아메리카의 동물들이 멸종된 결과로 가축화할 만한 야생 후보종 수는 아메리카보다 유라시아에 훨씬 더 많아졌다. 후보종은 가축화할 수 없는 6가지 이유 중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되면 실격이다. 그리하여 결국 가축화된 대형 동물은 유라시아의 13종이었고 남북 아메리카에는 매우 국지적인 일종밖에 없었다. 물론 동서양쪽 반구에서 조류나 소형 포유류도 가축화되었다. 남북 아메리카에서는 칠면조, 기니피그, 매우 국지적인 사향, 물, 오리, 그리고 그보다는 넓게 분포한 개 등이 있었고 유라시아에는 닭, 거위, 오리, 고양이, 개, 토끼, 꿀벌, 루에를 비롯한 동물들이 있었다. 그러나 대형 가축에 비하면 이렇게 작은 가축들의 중요성은 보잘것없었다. 유라시아와 남북 아메리카는 식물성 먹거리 생산에도 차이가 있었다. 다만 동물성 먹거리의 생산만큼 불균형이 심하지는 않았다. 1492년 유라시아에는 농업이 이미 널리 퍼져 있었다. 당시 유라시아에서 농작물도 생산하지 못하고 가축도 없는 수렵채진민은 일본 북부의 아이누족, 술록을 갖지 못한 일부 시베리아 사회, 열대 동남아시아 및 인도의 습속에 흩어져 살면서 이웃 농경민들과 교역을 하던 소규모 수렵채진민 집단 등이 고작이었다. 유라시아의 어떤 사회, 가로 열고 특히 중앙아시아의 목축민과 북극 지방에서 술록 목축을 하던 라프족 및 시베리아의 사모예드족 가로 닫고 에는 가축은 있었지만 농업은 거의 또는 전혀 하지 않았다. 그 외의 유라시아 사회들은 사실상 거의 전부가 농업과 목축업을 겸하고 있었다. 남북 아메리카에도 농업이 널리 퍼져 있었지만 유라시아에 비하면 수렵채진민이 차지한 지역이 훨씬 더 넓었다. 남북 아메리카에서 식량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은
북아메리카의 북부 전역과 남아메리카의 남부 전역, 캐나다 대평원 관계 농업을 하던 미국 서남부의 작은 지역들을 제외한 나머지 북아메리카 서부 전 지역 등이었다. 놀라운 점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식량 생산을 하지 않았던 이 지역 중에는 유럽인들이 들어온 후 오늘날 남북 아메리카를 통틀어 생산량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하는 농경지나 목축지들도 끼어 있다는 사실이다. 태평양 연안의 미국 여러 주, 캐나다의 밀 산출지대, 아르헨티나의 팜파스, 칠레의 지중해성 기후대 등이 그렇다. 이 같은 지역에서 식량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까닭은 전적으로 이들의 지역에 가축화 작물화할 만한 야생 동식물이 없었고, 지리적 생태적 장애물로 인해 아메리카의 다른 지역에서 작물화된 식물이나 가축화된 소수의 동물들이 도입될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유럽인들이 적당한 가축과 농작물을 들여오자 그때부터 곧 이들 지역은 유럽인 정착민뿐 아니라 일부 아메리카 원주민에게도 생산성 높은 땅이 되었다. 예를 들면 태평원 일부 지역, 미국 서부, 아르헨티나 팜파스 등의 아메리카 원주민 사회는 말을 잘 다루기로 유명하고 덜어는 소나 양의 목축으로도 유명하다. 아메리카 대륙의 백인들은 아메리카 인디언이라고 하면 흔히 양을 치고 천을 짜는 나바호족이나 대평원의 기마 전사 등을 떠올리지만 그러한 연상의 토대가 마련된 것은 1492년 이후의 일이었다. 이 같은 사례를 보더라도 남북 아메리카의 많은 지역에서 식량 생산을 못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바로 가축화 작물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한편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농업을 하던 지역에서도 그 농업 형태는 유라시아 농업에 비하여 5가지 불리한 점이 있었다. 우선 다양하고 단백질이 풍부한 유라시아의 공유 대신 단백질이 부족한 옥수수에 많이 의존해야 했고, 살포식 파종 대신 일일이 손으로 씨앗을 심어야 했다. 또한 동물을 이용하여 쟁기질을 하면 훨씬 더 넓은 땅을 경작할 수 있고, 북아메리카 태평원처럼 토양은 비옥하지만 흙이 단단하고 질긴 풀뿌리가 뒤엉켜 손으로 갈기 어려운 땅도 얼마든지 경작할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손으로 땅을 갈아야 했다. 토양을 더 기름지게 하는 동물의 분뇨조차 구할 수가 없었다. 그들은 동물의 힘 대신 인간의 근력만으로 탈곡, 재분, 관계 등 농업에 관련된 일들을 해내야 했던 것이다. 이 같은 차이점에서 미뤄 판단할 때 1492년 당시에 단위 노동 시간당 수확할 수 있었던 열량 및 단백질량도 대체로 유라시아식 농업이 아메리카 원주민식 농업보다 많았을 것이다. 정복의 직접적 요인, 병원균, 기술, 정치조직, 문자. 식량 생산에서의 이러한 차이점들은 유라시아 사회와 아메리카 원주민 사회 사이에서 존재했던 불균형의 주된 궁극적 원인이기도 했다. 정복의 직접적인 요인들도 거기서 파생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바로 병원균, 기술, 정치조직, 문자 등의 차이였다. 이 가운데 식량 생산의 차이와 가장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요인은 병원균이었다. 혼잡한 유라시아 사회에서는 전염병이 자주 발생했으므로 많은 유라시아인들이 면역성 또는 유전적 저항력을 갖게 되었다. 그러한 전염병에는 천연두, 홍역, 인플루엔자, 패스트, 결핵, 발진티푸스, 콜레라, 말라리아 등등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질병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이처럼 무시무시한 질병들에 비해 콜럼버스 이전의 아메리카 원주민 사회에서 생겨난 것이 확시되는 대중 전염병은 오로지 비매독성 트레포네마뿐이었다. 가로 열고 제11장에서 설명했듯 매독의 원산지가 유라시아인지 아메리카인지는 확실치 않고 사람의 결핵이 콜럼버스 이전의 아메리카에 존재했다는 주장도 있지만 내 의견으로는 아직 불분명하다. 가로 닫고. 그런데 이 같은 해로운 병원균의 대륙간 차이는 아이러니하게도 유용한 가축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혼잡한 인간 사회에서 전염병을 일으키는 세균들은 대부분 가축에서 전염병을 일으켰던 유사한 조상 세균이 진화한 것이다. 식량 생산자들은 약 10,000년 전부터 날마다 가축과 가까이 접촉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유라시아에는 가축의 종류가 많아서 그런 세균도 많이 생겼겠지만 남북 아메리카에는 둘 다 별로 없었다. 아메리카 원주민 사회에 치명적인 유행병이 그렇게 적었던 또 다른 이유는 유행병의 이상적인 번식지인 촌락의 발생이 유라시아에 비해 수천 년이나 뒤졌다는 점, 그리고 신세계에서 도시사회가 형성되었던 안데스, 중앙아메리카, 미국 동남부 세 지역은 아시아로부터 유럽으로 페스트와 인플루엔자 그리고 어쩌면 천연두까지 전파되었다는 것과 같은 대규모의 신속한 교역을 통해 연결되지 않았다는 점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유럽인들이 아메리카의 열대 지방으로 이주하는데 주된 장애물이었으며 파나마 운하를 건설할 때도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말라리아와 황열병 같은 전염병조차도 사실은 아메리카의 질병이 아니라 유럽인들이 남북 아메리카로 들어왔던 9세계 열대 지방의 세균이 일으키는 질병들이다. 유럽이 남북 아메리카를 정복한 배후에 감춰져 있는 또 하나의 직접적인 요인으로서 병원균에 버금가는 요인은 바로 모든 기술적 측면에서의 차이였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같은 차이는 식량 생산에 의존하는 사회, 가로 열고 인구가 조밀하고 경제적으로 전문화되고 정치적으로 중앙 집권화되며 또한 상호작용을 하면서 경쟁하는 가로 닫고의 역사가 유라시아 쪽이 훨씬 더 길었기 때문에 생긴 차이였다. 기술에 대해서는 특히 5분야를 특기할 만하다. 첫째로 금속, 가로 열고 처음에는 구리, 그 다음에는 청동, 마지막으로 철, 가로 닫고. 금속은 유라시아의 모든 복잡한 사회에서 1492년에 이미 도구로 사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안데스를 비롯하여 아메리카의 몇몇 지역에서는 구리, 은, 금, 합금 등으로 만든 장신구도 사용되었지만 모든 아메리카 원주민 사회에서 도구의 주재료는 여전히 돌과 나무와 뼈였다. 다만 구리로 만든 도구가 국지적으로 사용될 뿐이었다. 둘째로 군사기술은 유라시아가 남북 아메리카보다 훨씬 강력했다. 유럽의 주된 무기는 강철로 만든 칼, 창, 단검이었고 그것을 대포와 소화기가 보충하는 형태였다. 갑옷과 투구도 강철 통짜로 만들거나 사슬을 이어 만든 것들이었다. 그에 비해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강철 대신 돌이나 나무, 안데스에서는 가끔 구리를 쓰기도 했지만 로 만든 곤봉과 도끼, 물매, 활과 화살, 헝겊, 갑옷 등 훨씬 효과가 적은 무기와 방어 장비를 사용했다. 더구나 아메리카 원주민의 군대에는 말에 피적할 만한 동물이 없었다. 말은 공격과 신속한 운송 등 크나큰 가치를 지니고 있었으므로 아메리카 원주민 사회에도 말을 갖게 될 때까지 유럽인들에게 압도적인 이점으로 작용했다. 셋째로 유라시아 사회는 기계를 움직이는 동력 공급원에서도 엄청나게 유리한 입장이었다. 인간의 근력보다 나은 동력으로 가장 먼저 이루어진 발전은 소, 말, 당나귀 같은 동물을 이용하여 쟁기를 끌게 하고 곡물을 갈거나 물을 깃는 일, 밭에 물을 대거나 빼는 일 등을 시킨 것이었다. 수차는 로마 시대에 처음 나타났다가 중세에 이르러 풍차 및 조력을 이용한 물방아와 더불어 급격히 늘어났다. 톱니바퀴로 만든 장치에 연결하여 수력이나 풍력을 이용하는 이 같은 시설들은 곡물을 갈고 물을 움직이는 데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설탕을 추출하는 일, 용광로의 풀물을 작동하는 일,
광석을 분쇄하는 일, 종이를 만드는 일, 돌을 연마하는 일, 기름을 짜는 일, 소금을 만드는 일, 천을 짜는 일, 나무를 켜는 일 등등 온갖 제조 작업에 사용되었다. 흔히 산업혁명이 18세기 영국에서 진기력을 이용했을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은 자의적인 판단일 뿐이고, 사실 산업혁명은 수력과 풍력을 기반으로 중세 유럽의 많은 지역에서 이미 시작되었던 것이다. 1492년 당시 유라시아에서 동물, 물, 바람의 힘을 이용하던 그 모든 작업들을 남북 아메리카에서는 여전히 인간의 근력만으로 해내고 있었다. 유라시아에서 바퀴, 물레바퀴, 톱니바퀴 등을 포함한 개념 가로 닫고는 동력 변환에 이용되기 훨씬 전부터 대부분은 육상 운송에 이용되었다. 바퀴는 동물이 끄는 탈 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끄는 외바퀴 손수레에도 이용되었다. 그 덕분에 여전히 인간의 근력만을 사용하면서도 한 명이든 여러 명이든 훨씬 더 무거운 짐을 옮길 수 있었다. 유라시아의 바퀴는 토기 제작에도 이용되고 시계 속에도 들어갔다. 그러나 남북 아메리카에서는 바퀴를 이 같은 용도로 이용하지 못했다. 다만 멕시코의 도자기 장난감에서 그 존재가 입증될 뿐이었다. 마지막 남은 기술 분야는 해상 운송이다. 유라시아의 많은 사회가 대형 범선을 만들어냈고, 그중 일부는 역풍을 받으면서도 항해할 수 있으며 바다를 건널 수도 있었다. 또한 6분의 가로 열고 2점 사이의 각도나 태양, 달, 별 등의 고도를 재어 위도나 경도를 구하는 데 쓰는 기계 가로 닫고, 자석 나침판, 백고리의 키, 대포 등을 갖추고 있었다. 수용량, 속도, 조종성, 내향성 등에서 유라시아의 배들은 신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사회, 즉 안데스와 메소 아메리카 사이에서 교역을 담당하던 뗏목에 비해 월등히 우수했다. 이 뗏목들은 태평양 연안을 따라 순풍을 받아야만 항해할 수 있었다. 페루를 향하여 첫 항해를 하던 피사로의 배는 그런 뗏목을 간단히 따라잡아 납포할 수 있었다. 유라시아 사회와 아메리카 원주민 사회는 병원균과 기술뿐 아니라 정치 조직에서도 차이가 났다. 중세 말기나 르네상스 시대에는 이미 유라시아 대부분 지역이 조직화된 국가의 통치를 받고 있었다. 그 중에서 합스부르크 제국, 오스만 제국, 중국의 여러 국가, 인도의 무굴 제국, 13세기의 절정기를 맞은 몽골 제국 등은 다른 국가들을 정복, 합병함으로써 여러 언어를 사용하는 거대한 복합 국가로 성장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제국이라고 부른다. 유라시아의 많은 국가와 제국에는 국가를 응집시키는 국교가 있어 정치적 지도자를 정당화하고 타국에 대한 전쟁에 찬동하는 일에 한몫했다. 유라시아에 존재하던 부족빛 무리 사회는 북북지방의 술록 목축민, 시베리아의 수렵 채진민, 인도 아대륙빛 열대 동남아시아의 수렵 채진민 집단 등이 고작이었다. 남북 아메리카에도 아스텍과 잉카 두 제국이 있었다. 두 국가는 규모, 인구, 여러 언어가 사용되었다는 점, 국교, 작은 국가들을 정복하여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유라시아 제국과 비슷했다. 남북 아메리카를 통틀어 유라시아의 많은 국가들과 맞먹는 규모로 공공토목공사나 전쟁을 위한 물적, 인적 자원을 동원할 수 있었던 정치적 단위는 그 단 두 제국뿐이었다. 반면 유럽에는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의 7개국이 1492년에서 1666년 아메리카 대륙에 식민지를 건설할 수 있는 자원을 갖고 있었다. 남북 아메리카의 경우에는 열대 남아메리카, 아스텍 영토 이외의 메소 아메리카, 미국 동남부 등지에 아직도 많은 추장사회, 가로 열고 일부는 사실상 작은 국가에 가까웠지만 가로 닫고가 남아 있었다.
그리고 남북 아메리카의 나머지 지역은 부족 또는 무리사회의 수준으로 조직되어 있을 뿐이었다. 마지막으로 논의해야 할 직접적 요인은 문자다. 유라시아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국가에 문자를 아는 관료들이 있었고 일부 국가에서는 상당수의 일반 대중도 문자를 알고 있었다. 문자는 정치적 행정 및 경제적 교환 등을 도왔고 탐험 및 정복의 동기를 부여하고 길잡이가 되었다. 또한 머나먼 시대에 장소에 대한 각종 정보와 사람들의 경험을 알 수 있게 해줌으로써 유럽 사회에 힘을 부여했다. 반면 남북 아메리카에서는 문자 사용이 중앙 아메리카의 한 좁은 지역, 그것도 엘리트 계급에서만 국한되었다. 더구나 잉카 제국은 매듭, 이른바 결승 문자를 바탕으로 한 회계 체계와 기억을 돕는 고안물을 사용하긴 했지만 상세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문자 수준에는 접근하지 못했다. 도표 18-1 유럽 사회와 남북 아메리카의 역사적 궤적. 대략적인 채택 시기. 유라시아. 남북 아메리카. 식물의 작물화. 동물의 가축화. 토기. 촌락. 추장사회. 금속 또는 인공물의 보급. 국가. 문자. 철기의 보급. 모든 게 비옥한 초승달 지대가 가장 빨랐어요. 이 도표는 유라시아 3개 지역과 남북 아메리카 4개 지역에서 중요한 발전이 널리 보급된 연대를 대략적으로 표시한 것이다. 동물의 가축화의 연대에서 개는 무시했는데 개가 가축화된 시기는 유라시아 및 남북 아메리카 모두에서 식용 동물들보다 빨랐다. 추장 사회에 대해서는 계층화된 매장 관습, 건축물, 정치적 유형 등의 고고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추론한 것이다. 이 도표는 복잡하고 다양한 역사적 사실들을 단순화하고 있다. 여러 가지 중요한 단서들에 대해서는 본문을 참조하면 된다. 유라시아와 남북 아메리카의 역사적 궤적. 이처럼 콜럼버스 시대에 이미 유라시아 사회는 아메리카 원주민 사회에 비하여 식량 생산, 병원균, 기술, 무기를 포함 정치 조직, 문자 등 거의 모든 면에서 크게 유리했다. 이 같은 요소들은 콜럼버스 이후에 발생한 여러 충돌의 결과를 좌우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남북 아메리카에서는 적어도 13,000년, 그리고 유라시아에서는 그보다 훨씬 오랫동안 진행되었던 기나긴 역사적 궤적을 놓고 본다면 1492년 당시의 이 같은 차이점들은 기껏해야 한 장의 스냅 사진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남북 아메리카의 경우 1492년에 찍힌 이 스냅 사진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그려온 독자적인 궤적이 종말을 맞이하는 순간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부터 그 두 궤적에서 1492년 이전의 단계들을 더듬어 보기로 하자. 도표 18-1은 동서 각 방구의 주요 발상지, 가로 열고 유라시아의 비옥한 초승달 지대와 중국, 남북 아메리카의 안데스, 아마존강 유역, 중앙 아메리카 가로 닫고에서 핵심적인 발전이 이루어졌던
대략적인 연대들을 정리한 것이다. 그리고 덜 중요한 발상지이기는 하지만 신세계의 미국 동부에서 진행되었던 역사의 궤적과 영국의 궤적도 포함시켰다. 영국은 발상지였다고 할 수 없는 곳이지만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발전된 문물이 얼마나 빨리 전파되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포함시켰다. 역사를 잘 아는 사람이라면 이 도표를 보고 틀림없이 경악할 것이다. 실제의 역사는 대단히 복잡하지만 여기서는 일견 정확해 보이는 몇 개의 연대로 요약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 모든 연대는 하나의 연속 선상에서 몇몇 자의적인 시점들을 선택해 놓았을 뿐이다. 예를 들면 어느 고고학자가 발견한 최초의 금속기 연대보다는 모든 도구 중에서 상당량이 금속으로 만들어졌던 시기가 더 중요하다. 그러나 금속기가 얼마나 많아야 널리 보급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더욱이 한 발상지 내에서도 어떤 발전이 이루어진 연대는 지역에 따라 제각기 다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안데스 일대에서 토기가 처음으로 나타난 시기는 에콰도르 해안 지방 BC 3100년이 페루 BC 1800년보다 약 1300년이나 앞섰다. 그리고 토기나 금속기 같은 인공물의 연대에 비하여 추장사회의 발생 시기 따위의 연대는 고고학적 기록을 통해 추측하기란 한결 어렵다. 도표 18-1에 표시되어 있는 일부 연대는 매우 불확실하다. 아메리카에서 식량 생산이 시작된 시기가 특히 그렇다. 그러나 이 도표가 단순화된 것임을 염두에 두기만 한다면 두 대륙의 역사를 비교하는 데 유용할 것이다. 도표에 의하면 식량 생산으로 먹거리의 많은 부분을 충당하기 시작한 시기는 유라시아의 발상지들이 남북 아메리카보다 5000년쯤 빨랐다. 여기서 당장 단서를 달아야 할 필요가 있다. 유라시아의 식량 생산이 앞섰다는 점에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남북 아메리카의 시작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쟁이 한창이다. 특히 식물의 작물화에 대해 고고학자들은 멕시코의 코스카틀란 동굴과 페루의 기타레로 동굴을 비롯한 아메리카 유적지에서 이 도표에 제시된 연대보다 상당히 앞선 증거들을 발견했다고 주장하곤 한다. 그리고 이 같은 주장들은 현재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재평가되고 있다. 우선 최근에 농작물의 잔해를 가지고 직접 방사성 탄소 연대를 측정해 보았더니 더러 종전보다 뒤늦은 연대가 나오고 있다. 종전의 연대는 주로 식물의 잔해와 동시대의 것으로 생각되는 목탄을 가지고 측정한 연대였지만 사실은 동시대의 것이 아닐 수도 있고 비교적 오래된 식물의 잔해는 더러 그것이 농작물이었는지 야생식물을 채집한 것이었는지 불확실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설령 남북 아메리카에서 식물의 작물화가 이루어진 시기가 도표 18-1에서 제시된 연대보다 앞섰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인간이 섭취하는 열량의 대부분을 농업으로 충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정주영 생활의 바탕이 마련된 시기를 따진다면 아메리카의 발상지들이 유라시아의 발상지보다 훨씬 뒤늦었던 것만은 사실이다. 제5장과 제10장에서 보았듯이 각 대륙에서 식량 생산을 처음부터 시작하여 전파하였던 발생지 역할을 했던 곳은 비교적 조그만한 몇 지역뿐이다. 유라시아에서는 바로 비옥한 초승달 지대와 중국이 그런 발상지였으며 남북 아메리카에서는 안데스와 아마존강 유역, 중앙아메리카, 미국 동부 등이었다. 핵심적인 발전이 전파된 속도는 특히 유럽의 경우에 잘 파악되어 있다. 이는 유럽에서 활동하는 고고학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도표 18-1에도 나타나 있듯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식량 생산과 촌락 생활이 영국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아주 길었지만 5000년
그 이후 영국의 추장사회, 국가, 문자, 특히 금속기를 받아들이는 데 걸린 시간은 훨씬 짧았다. 구리와 청동으로 만든 최초의 금속기가 널리 보급되기까지는 2000년이 걸렸고 철기가 보급되기까지는 겨우 250년밖에 안 걸렸다. 이미 정주영 생활을 하는 농경민 사회가 다른 농경민 사회로부터 야금수를 빌려오는 일은 유랑형 생활을 하는 수렵 채진민 사회가 정주형 농경민들보다 식량 생산을 빌려오는 그리고 또는 농경민들에 의해 교체되는 가로 닫고 일보다 훨씬 쉬웠을 것이다. 그 다음이 남북 아메리카는 유라시아, 왜 남북 아메리카는 유라시아에 뒤처졌을까인데요. 좀 힘드네요. 힘드니까 밥을 좀 먹고, 정견이도 배고픈가 봐요. 밥 좀 줘야 되겠어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